1691년 9월 22일 차가운 아침, 바야돌리드의 안개 속에서 햇살이 간신히 비집고 들어오던 그때 종소리와 총포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지며 완전히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한 아이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안나 마리아 마우리시아, 이렇게 불린 이 아이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한 한 왕조의 완벽한 메아리처럼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반행성의 주인이자 그들 자신의 피에 갇힌 노예였던 합스부르크 가문은 권력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할 소녀의 탄생을 축하했지만 그녀의 혈관 속에는 그들을 결국 파괴할 위대함과 저주의 동일한 혼합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야돌리드의 거리는 행렬과 불꽃놀이로 가득 찼고 교회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기리는 엄숙한 미사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왕궁의 화려함과 황금 테피스트리 아래에는 동시대인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대가였습니다. 가족 초상화들은 일그러진 거울처럼 창백한 얼굴, 뒤틀린 턱, 신을 향해야 할지 권력을 향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눈동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안나는 스페인의 펠리페 3세 국왕과 오스트리아의 마르가리타 왕비의 딸이었으며 따라서 헌신과 집착을 혼동한 여러 세대에 걸친 사촌 간 결혼의 산물이었습니다. 은으로 조각되고 가톨릭 군주의 상징으로 장식된 그녀의 요람은 향과 두려움이 뒤섞인 캐노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요람에서는 단순히 인판타 공주가 잠들어 있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복잡한 정치 체스의 한 조각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맡았던 맨발 수녀원 데칼삿 레알렛의 수녀들은 그녀의 운명이 첫 울음이 터지기도 전에 쓰여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맹의 도구, 거룩한 아내, 신앙의 이름으로 희생될 왕비가 될 것이었습니다. 안나의 윤영이는 바야돌리드와 마드리드 사이 대리석 홀과 침묵이 법이었던 예배당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라틴어, 프랑스어, 음악, 춤을 배웠지만 무엇보다 질문받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페인 궁정에서 여성의 미덕은 정숙함으로 측정되었고 안나는 관찰력이 뛰어나고 절제하며 거의 유령 같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를 밝은 얼굴과 고요한 눈빛을 가졌다고 묘사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서는 애정 대신 의식에 둘러싸여 자란 이들의 고독이 이미 엿보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마르가리타 왕비는 딸을 공주보다 미래의 성녀로 보았던 깊은 신앙심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너는 기독교적 미덕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매일 밤 함께 성무상 앞에서 기도하며 되뇌었습니다. 어머니의 다정한 손길 아래 안나는 신앙이 순종의 한 형태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냉담한 시선 아래 그녀는 사랑이 권력의 한 형태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사냥과 영적 쾌락에 더 관심을 가졌던 펠리페 3세 국왕은 맏딸을 따뜻하지만 진심 어린 애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혈통의 가장 순수한 반영을 보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왕관처럼 합스부르크 가문의 우울을 물려받은 소녀를 보았습니다. 알카사르의 하인들은 왕이 종종 그녀를 나의 작은 숙녀라고 불렀으며 아이는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연습한 듯 완벽한 절로 응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연회 사이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곧 30년 전쟁으로 폭발할 종교적, 정치적 긴장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결혼 동맹은 군대보다 더 강력했고 왕실 딸들의 운명은 요람에서가 아니라 지도와 조약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안나는 불가능한 평화의 약속이었고 스페인과 프랑스라는 같은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미워했던 두 제국을 언젠가 연결할 끈이었습니다. 알카사르의 추운 밤, 제단에서 촛불이 깜빡이는 동안 소녀는 왕과 교황, 전쟁에 대해 마치 신성한 체스판의 말인 양 이야기하는 신하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지만
그녀의 삶은 끝없는 희생의 행렬, 끊임없는 의무의 묵주가 될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스트리아의 안나는 가톨릭 유럽에서 여성 권력의 역설을 구현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성스럽고 사용되었으며 숭배받았지만 침묵당했습니다. 그리고 종소리가 그녀의 건강을 위해 계속 울려 퍼지는 동안 연대기 작가들은 자랑스럽게 기록했습니다. 두 왕관을 하나로 묶을 딸이 태어났다. 아무도 그 결합이 두 왕조 모두의 종말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기욤 21년 겨울은 마드리드 위 햇볕의 온기 그 이상을 앗아갔습니다. 알카사르의 습한 복도에서는 기도의 메아리가 하인들의 억눌린 흐느낌과 뒤섞였습니다. 마르가리타 왕비는 8번째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26살이었고 그녀의 죽음은 가장 호화로운 테피스트리로도 감출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안나는 10살이었습니다. 그 상실의 규모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궁궐의 공기 속 무언가가 영원히 얼어붙었다는 것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어진 며칠은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비탄에 잠긴 펠리페 3세 국왕은 종교에 의지하며 딸을 갑자기 왕국의 영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나의 작은 숙녀라고 불렀지만 이제 그 작은 숙녀는 왕비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겨우 10년의 삶으로 안나는 알현을 받기 시작했고 어린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왕실의 가장 잔혹한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바로 영혼이 무너질 때 강인한 척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때부터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다고 전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더욱 단호해졌고 걸음걸이는 더욱 느려졌는데 마치 자신의 모든 발걸음이 관찰되고 판단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정치가 헌신의 탈을 쓴 궁정에서 고아가 된 소녀는 왕조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신앙, 혈통은 이미 국가의 소유였습니다. 한편 이웃 프랑스에서는 어린 루이 13세 국왕이 어머니 마리드 메디시스의 가혹한 그림자 아래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피레네 산맥으로 분리된 두 궁정, 부재한 두 어머니, 숨통을 투일 써줄 필요가 있는 두 군주국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확산을 두려워했던 교황 바오로 5세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을 유럽에서 가톨릭 신앙을 회복할 신성한 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 야망, 계산 사이에서 안나의 결혼 운명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엘 에스코리알 궁의 홀에서 국왕의 고문들은 외교관의 냉철한 열정으로 논쟁했습니다. 인판타를 스페인 군주국의 역사적 적이었던 프랑스인들에게 넘겨줘야 하는가? 일부는 그것을 배신으로 간주했고 다른 일부는 능숙한 전략으로 보았습니다. 펠리페 3세의 총신이었던 레르마 공작은 그녀의 일생을 지배할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인판타의 결혼은 군주국에 봉사할 것이며 그녀의 마음에 봉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부터 안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밀봉된 편지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두려움의 냄새를 풍기는 조약들 사이에서 협상되었습니다. 진율이 12년 겨우 11살이 되었을 때 스페인과 프랑스 대사들은 두 가지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루이 13세와 프랑스 국왕의 누이인 이자벨 드 부르봉은 미래의 스페인 펠리페 4세가 될 펠리페 왕자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애정보다 계산의 승리였고 선택보다 의무의 승리였습니다. 결혼 계약 조항은 끝이 없었습니다. 지참금, 포기, 자귀, 신앙 약속. 가장 잔혹한 조항은 안나가 미래의 왕조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스페인 왕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새로운 세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지워야 했습니다. 스페인 궁정에서는 토너먼트, 투,
연극 공연으로 이 소식을 축하했습니다. 젊은 인판타의 어두운 표정에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박수와 찬송가 속에서 안나는 조만간 자신의 조국뿐만 아니라 언어, 가족, 그리고 정체성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실 기록 보관소에 부분적으로 보존된 그녀의 어린 시절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만약 떠나야 한다면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이어진 몇 년 동안 안나는 알타미라 백작 부인에게 프랑스 왕비로서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종종 소리 없이 울게 만드는 관습, 예절, 발음, 몸가짐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세요, 전하. 가정교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스페인 사람이 될 것이고 스페인에서는 프랑스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어느 곳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안정한 동맹의 상징이 된 소녀의 성격이 형성되었습니다. 기도와 예절 수업 사이, 유럽 지도와 황금 거울 사이에서 안나는 자신의 왕조의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공주들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기 위해 태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궁정이 결혼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겨울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15년 전 그녀의 탄생을 알렸던 종소리는 다시 울릴 것이었고 이번에는 그녀를 떠나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피레네 산맥을 건널 때 오스트리아의 안나가 왕국뿐만 아니라 운명도 바꿀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완미 15년 가을은 카스티아의 길을 꺼진 불빛 색깔로 물들였습니다. 나무들은 바람에 몸을 맡겼고 밭은 마른 잎으로 덮여 마치 땅 자체가 애도를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이 우울함 속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행렬이 천천히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금, 테피스트리, 혼수품 상자로 가득 찬 마차 뒤에는 진홍색 벨벳에 쌓인 14살 소녀가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의 인판타 안나였고 두 왕국뿐만 아니라 두 삶을 나누는 경계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서 알타미라 백작 부인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다가올 작별이 단순한 외교적 행위가 아닐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일부는 무릎을 꿇었고 다른 일부는 땅에 꽃이나 동전을 던졌습니다. 모두가 왕실의 희생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공주에게 왕자가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고해 신부가 말했습니다. 둘 다 왕관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쳐야 합니다. 안나는 마차가 길의 먼지 속을 나아가는 동안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레르마 공작은 정치적 업적에 자부심을 느끼며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 결혼 교환이 깨지기 쉬운 평화를 봉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도 강화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영심으로 가득 찬 그의 갑옷 아래에는 미신적인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징조가 좋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 마드리드 상공에서 혜성이 목격되었고 궁정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불행의 전조로 해석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징조를 믿었고 신학적 이유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안나 역시 하늘의 뜻을 두려워했습니다. 한 달간의 여행 끝에 행렬은 프랑스 국경인 비다소아 강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작은 파장 섬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중립적인 땅으로 두 세계 사이의 균형을 상징했습니다. 그곳에서 교환의식이 거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안나는 프랑스 왕비가 되기 위해 스페인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자벨드 부르봉은 반대 방향으로 건너 마드리드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었습니다. 이 섬은 완벽한 연극 무대로 변모했으며 각 강둑에는 하나는 스페인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를 향하는 동일한 정자가 지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공용홀은 운명이
주인을 바꾸는 정확한 지점을 나타냈습니다. 11월 9일 아침은 춥고 밝았습니다. 강 양쪽 기슭에서 깃발이 나부끼는 것이 보였고 공기에서는 향, 두려움, 외교의 냄새가 났습니다. 정오의 바지선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군주국의 상징인 백합 문양으로 수놓인 파란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안나는 물이 그녀의 영혼의 떨림을 반영하는 동안에도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스페인색 옷을 입은 이자벨 드 부르봉도 같은 황홀경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배가 정자 중앙에서 만났을 때 젊은이들은 내려와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운명을 가진 두 10대, 국가의 이성 때문에 교환된 두 조각. 안나는 어렵게 연습한 프랑스어로 아버지의 궁정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오빠의 궁정에서 그러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자벨은 서툰 스페인어로 답했습니다. 그 말은 얼어붙은 공기 속에 잠시 떠 있다가 강이 삼키는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몇 분 후 각자는 반대편 강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안나가 프랑스 땅을 밟았을 때 기즈 공작은 엄숙하게 절하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가장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여 감사 미사를 거행했고 반대편 강둑에서는 스페인 깃발이 마지막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오스트리아의 안나는 스페인 사람이기를 멈추고 프랑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생장 드리즈에서 대리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녀보다 겨우 1살 많은 루이 13세는 기즈 공작이 대리했습니다. 수백 개의 촛불로 밝혀진 홀에서 젊은 왕비는 프랑스 귀족들조차 놀라게 할 위엄으로 연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통치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아직 그녀를 얼마나 미워하고 두려워하게 될지 상상조차 못했던 리슐리오에라는 젊은 주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 감방에서 헤로니모 데 세풀베다 수사는 자신의 연대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인판타 안나는 스페인의 딸이기를 멈추고 프랑스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의 희생이 완벽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호하시길. 파리로 가는 긴 여행 동안 안나는 전조처럼 환영받았습니다. 보르도에서는 프랑스어로 첫 연설을 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환호했습니다. 각 도시의 발코니는 테피스트리로 장식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향수가 엿보였습니다. 그녀를 동반했던 스페인 귀부인들은 몰래 울었습니다. 그들은 수도에 도착하면 다시 돌려보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월 21일 마침내 노트르담의 탑을 발견했을 때 안나는 자신의 이전 삶이 뒤에 남겨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중은 그녀의 왜곡된 이름을 외쳤습니다. 비브 라렌, 비브 앙드릭. 언어적 혼란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가장 잘 상징했습니다. 두 언어, 두 조국, 두 개의 황금 세장 사이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차가 루브르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안나는 조용히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제가 저 자신을 잊지 않게 하소서. 루브르 궁전은 궁전이 아니라 미로였습니다. 벽들은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듯했고 죽은 왕들의 초상화는 움직이지 않는 눈으로 모든 발걸음을 감시했습니다. 습하고 어두운 그곳에서 오스트리아의 안나는 프랑스의 왕비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14살이었고 그 나이의 소녀들은 자유를 꿈꾸지만 그녀는 이미 상징으로 변해버린 존재였습니다. 첫날부터 그녀는 프랑스 궁정이 자신을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왕대비 마리드 메디시스는 그녀를 침입자, 프랑스 땅에 심어진 스페인 도구로 여겼습니다. 귀족들은 그녀를 불신했고 그녀의 억양, 카스티아어로 드리는 기도, 묵주기도에 대한 헌신은 프랑스의 역사적 적이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인 루이 13세도
수줍음 많고 깐깐한 젊은이였지만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과 맹목적인 복종을 주입받은 가정교사들에게 교육받은 젊은 왕은 남편이라기보다는 수도승 같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얼음 같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첫 겨울, 안나는 미사와 마드리드에서 가족이 보내는 편지를 읽는 것으로 피난처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카스티아의 건조한 공기, 엘 에스코리알의 고요한 안뜰,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들었던 행렬이 그리웠습니다. 이곳에서는 반대로 날들이 음모와 의식 속에서 소모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몸짓이 관찰되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숨 쉬는지까지. 스페인보다 더 엄격한 프랑스 예절은 그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그녀는 개인 서신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궁정에서는 몸보다 영혼이 먼저 얼어붙는다. 루이 13세와 안나는 오직 의뢰의 명령에 따라 침대를 함께 써야 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이 차가운 부끄러움으로 묘사한 그들의 첫 부부 관계는 실패였습니다. 병약하고 의심 많은 왕은 몇 달 동안 접촉을 피했습니다. 궁정은 수군거렸고 마리드 메디시스는 의심을 부추기는데 일조했습니다. 젊은 왕비가 거만하고 경솔하며 프랑스 관습에 적응할 수 없다고 암시했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무기인 침묵으로 맞섰습니다. 1617년 왕비가 자신의 역할에 겨우 익숙해지고 있을 때 궁전은 피해 폭발로 흔들렸습니다. 마리드 메디시스의 이탈리아인 총신이었던 콘치니가 루이 13세의 명령으로 암살당했습니다. 루이 13세는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추방되었고 젊은 왕은 마침내 통치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두 불길 사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실 세력의 적대감과 자신을 옹호하지 않았다며 비난하는 추방된 왕 대비의 원한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안나는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이방인으로 적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얼마 후 총리로 임명된 리슐리오의 추기경은 왕비를 매혹과 의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잠재적인 위협, 스페인과의 살아있는 연결고리로 보았습니다. 그의 회고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나 왕비는 독실하고 아름다우며 위험하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왕국이 항상 치명적이었다. 한편 프랑스 국민은 그녀를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공식 초상화에서 그녀의 고요한 아름다움은 주변의 차가움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예술가들은 마치 현실이 거부하는 온기를 만들어내려는 듯 그녀를 황금빛으로 둘러싸서 그렸습니다. 사적으로 안나는 여행 중 옷 속에 숨겨 가져온 작은 성모상 앞에서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행위에서 그녀는 위안과 조항을 찾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왕실 결혼은 텅 빈 의식으로 변했습니다. 자식도, 신뢰도, 욕망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왕비의 부림에 대해 수군거렸고 일부는 그것이 그녀의 출신에 대한 신의 벌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임신 없는 메달은 공개적인 굴욕이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루이 13세는 침대에서 찾지 못한 남성다움을 사냥과 전쟁에서 찾았습니다. 반대로 안나는 점점 더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위험을 잃지 않았습니다. 칠교 20년 왕의 군사작전 중 하나에 동행하기 위해 보르도로 여행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정치적 조약 이상의 무언가에 속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폐하께서는 우리의 왕비입니다. 한 늙은 농부 여인이 그녀의 망토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요. 그 문구는 그녀의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안나는 결국 역사는 애정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항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차가운 궁정에서 젊은 스페인 여인은 저항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루브르 궁전을 대리석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복도는 권력의 발소리와 감시의 속삭임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1724년부터 붉은 옷을 입은 한 인물이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아르망장 뒤 플래시 리슐리오의 추기경이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지성과 국가에 봉사하는 신념을 가진 리슐리오에는 프랑스의 진정한 적이 영국이나 프로테스탄티즘이 아니라 스페인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궁전의 바로 그 중심에는 그 위협의 상징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안나 왕비였습니다. 처음에 추기경은 차가운 예의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 후에는 노골적인 불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편지를 가로채고 시녀들을 감시하며 그녀의 개인 기도실 방문을 통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안나는 즉시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도할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고해 신부는 국가가 지정한 사람으로 교체되었고 그녀의 책들은 검열되었으며 그녀의 서신은 검열당했습니다. 궁전의 모든 구석에서 그녀는 추기경에 보이지 않는 눈빛을 느꼈습니다. 루이 13세와의 결혼은 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리슐리오의 영향을 받은 왕은 자신의 아내를 스파이로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더 고립된 안나는 자신의 신앙과 소수의 측근들에게 의지했습니다. 시녀인 모트빌 백작 부인과 영적 조언을 해주던 생제르맹 수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정조차도 위험이 되었습니다. 궁정은 모든 말이 왕관이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극장이었습니다. 정기부암 87년에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플랑드르 국경에서 스페인 귀족에게 보내는 암호화된 편지를 소지한 전달자가 체포되었습니다. 리슐리오에는 그것을 반역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몇 줄짜리 그 종이는 정치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왕비는 프랑스의 적들과 공모하고 파리와 마드리드 사이에 비밀 통로 역할을 했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인 루이 13세는 자신의 아내를 신문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녀의 거주지였던 발드그라스 수녀원 수색은 신성 모독 행위가 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십자가와 촛불 사이로 난입하여 그녀의 상자를 뒤지고 봉인을 뜯고 개인 편지를 읽었습니다. 안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어머니의 머리카락 한 줌을 보관하던 선규물함을 열려고 했을 때 그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느님께 속한 것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굴욕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기경은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왕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안나는 문이 닫히고 영혼이 침묵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감시 아래 살았습니다. 그녀의 기도 속에서 신앙은 더욱 강렬해졌고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해 신부에게 썼습니다. 저는 세상의 존경을 잃었지만 하늘의 시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리슐리오에는 그녀를 미워하는 만큼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파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바로 정치에 도전하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왕비는 아무것도 야망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는 한때 비서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들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고독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겨우 30살이었던 안나는 늙어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 초상화들은 고통을 숨기는 법을 배운 이에 움푹 들어간 눈과 고요하지만 슬픈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불임 소문은 여전히 저주처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궁궐 복도에서는 신하들이 그녀의 신성한 벌에 대해 이야기했고 병약하고 우울한 왕은
음악과 사냥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그때 많은 이들이 기적이라 부르고 다른 이들은 음모라 부를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938년 22년간의 불임 결혼 끝에 왕비가 임신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의심했고 왕은 침묵했으며 리슐리오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배가 불러오면서 기적은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안나는 그것을 신성한 징조로 해석했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소를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발드그라스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루이 디오에돈에 하느님이 주셨다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루이, 즉 하느님의 선물, 미래의 루이 14세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복도에서 붉은 추기경은 자신의 적이었던 스페인 왕비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자신을 물리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잔류스 88년 9월 5일 생제르멘 강내의 새벽은 달랐습니다. 종소리는 마치 모든 청동이 주문의 끝을 축하하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궁정 정원에서는 신하들이 긴장된 얼굴로 기다렸습니다. 50년이 넘는 불임 결혼 끝에 오스트리아의 안나 왕비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프랑스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루이 디오에돈에, 즉 하느님이 주신 루이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탄생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파리의 거리에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교회에서는 미사가 거행되었고 수도사들은 종을 울렸으며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하늘의 뜻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수년간의 굴욕과 의심을 견뎌냈던 안나는 갑자기 성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차갑고 슬프게 묘사되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황금빛으로 물든 그림에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적의 왕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안내게 그 기적은 또한 내밀한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의 가장 신성한 의무인 후계자를 낳는 것을 해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녀를 경멸했던 궁정이 이제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산된 냉정함을 지녔던 리슐리오에조차도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왕태자의 탄생은 하느님이 정치에서 펼친 가장 능숙한 한 수였다. 병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루이 13세 국왕은 젊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의 방을 자주 방문했고 어머니를 어느 정도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은 없었지만 멀찍이 떨어져 존경심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초상화에서는 그들이 함께 거의 행복하게 묘사되었습니다. 프랑스는 그 이미지를 믿어야 했습니다. 화해한 부부, 복원된 왕조, 보장된 미래라는 이미지였습니다. 한편 왕비는 잠든 아이를 몇 시간이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편지에서 그녀는 아들을 나의 작은 태양이라고 불렀는데 그 별명이 예언이 될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루이 18세는 태양왕으로 성장하여 프랑스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 절대 군주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안내게 그는 단지 약하고 연약한 아이, 그녀의 품에 안긴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또 다른 아들인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를 낳았습니다. 기적은 더욱더 증폭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긴장으로 약해진 안나의 몸은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신성한 선물의 대가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만약 그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면 저는 평화롭게 죽을 것입니다. 모성애는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에 조용하고 두려워하는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조언 회의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모성애가 가진 상징적 중요성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톨릭 강대국 사이의 연결고리였고 의심에 대한 신앙의 승리였으며 축복받은 왕조의 구현이었습니다. 1942년에 리슐리오에가 사망했습니다. 그 소식은 습하고 회색빛 새벽에 루브르 궁에 전해졌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성호를 그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영혼의 자비를 베푸소서.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침내 그의 그림자가 사라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인 춘비에 라 83년 루이 13세도 같은 길을 따랐습니다. 프랑스는 왕을 잃은 고아가 되었고 왕위는 5살 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유언장에서 군주는 섭정평의회를 임명하여 왕비의 권한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더 이상 보호 아래 살 의향이 없었습니다. 왕의 유언을 전해 들었을 때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침착함으로 답했습니다. 20년 동안 복종했습니다. 이제 제가 통치할 차례입니다. 그날 밤 파리 의회 앞에서 그녀는 역사를 바꿀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안의 무효를 선언하고 아들을 대신하여 왕국의 유일한 섭정임을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반대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리슐리오의 영적인 후계자였던 마자랭 추기경이 그녀의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이제 한 국가의 운명을 이끌어갈 여인의 시대였습니다. 이방인, 스파이, 불임이라고 불렸던 왕비는 프랑스에서 가장 두렵고 존경받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림자를 두려워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빛을 기다려왔다. 1283년 5월 15일 새벽 생제르맹 강내의 공기에서는 향과 철의 냄새가 났습니다. 어스름한 방 안에서 어린 루이 14세는 파란색 캐노피 아래 잠들어 있었고 막 어깨에 내려앉은 역사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는 그의 어머니인 오스트리아의 안나가 프랑스 섭정이 되는 문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조용한 눈빛과 모호한 미소를 가진 줄 마자랭 추기경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폐하, 왕국은 폐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이 받은 것이 왕관이 아니라 벌어진 상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수십 년간의 전쟁과 부채로 지쳐 있었고 귀족들은 불안했으며 백성들은 굶주렸고 적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루이 13세의 미망인으로 수없이 굴욕을 당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을 믿지 않는 나라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리슐리오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고통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바로 침묵 또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결정은 대담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제한하려 했던 고인이 된 왕의 유언을 파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직자와 경호원에 둘러싸여 파리 의회의 모습을 드러냈고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침착함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자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통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감동했든 위협받았든 의회는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 하루아침에 오스트리아의 안나는 프랑스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권력은 루브르 궁의 그림자와 왕국의 지도 위에서 밤낮으로 촛불이 타오르던 왕궁의 방들에서 행사되었습니다.
안나와 마자랭은 특이한 동맹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외교적인 이탈리아인이었고 그녀는 헌신과 적들에 대한 기억으로 점철된 왕비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 배신, 전쟁 사이를 모두를 당황하게 하는 지성과 인내심의 조화로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궁정은 그들의 결합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그것을 모욕으로 여겼고 백성들은 스캔들로 보았습니다. 소문은 증폭되었습니다. 마자랭이 왕비의 방에서 잠을 잔다거나 그가 왕태자의 진짜 아버지라거나 프랑스가 죄악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안나는 리슐리오의 밑에서 배웠던 것과 같은 차가움으로 비방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말로 저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시간만이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1048년에서 1653년 사이에 폭풍이 터졌습니다. 프롱드 난이었습니다. 왕관의 절대 권력에 대항하여 봉기한 제후, 법관, 시민들의 반란이었습니다. 파리는 소요로 불타올랐습니다. 왕비와 그녀의 아들은 한밤중에 수도를 떠나 생제르맹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벨벳 망토 아래 떨던 어린 루이는 그 도피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횃불, 사람들의 외침, 어머니의 눈에 비친 두려움. 그 이미지는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고 그의 통치를 특징지을 통제와 권위에 대한 집착을 형성했습니다. 프롱드 난에 몇 년 동안 안나는 거의 초인적인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전쟁터, 협상, 배신 사이에서 통치하면서도 결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자랭은 일시적으로 추방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직관에만 계속 따랐습니다. 그녀가 보낸 모든 편지, 모든 몸짓은 정교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이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저항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653년에 반란군이 진압되었습니다. 마자랭은 긴장된 평화 속에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기아와 전쟁에 지친 백성들은 그를 무관심하게 맞이했습니다. 반면 안나는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프랑스는 다시 통제되었고 이미 10대였던 그녀의 아들은 통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알현에서 젊은 루이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를 미워했을 때 왜 두려워하지 않으셨나요? 안나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오는 약한 자들의 마지막 피난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같은 해, 왕은 공식적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진정한 권력은 어머니와 추기경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는지 지켜보며 성장했습니다. 몇 년 후 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선언했을 때 아무도 그 문장이 오만이 아니라 유산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불과 재 속에서 통치하며 굴욕을 강인함으로 바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루브르 궁의 복대는 안나가 잠들기 전날 밤 썼던 말이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사랑 없는 아내였고 권력 없는 왕비였으며 쉼 없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운명에 충실했습니다. 평화가 회복되고 아들이 절대 군주가 되자 세월의 무게는 느리고 고요한 베일처럼 오스트리아의 안내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음모, 전쟁, 대중의 굴욕에서 살아남았지만 몸은 더 이상 왕국을 지탱했던 의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중반의 겨울 동안 그녀의 모습은 루브르 궁의 복도 사이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가슴에 병이 있다고 말했고 육체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녀는 체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심장은, 그녀는 말했습니다. 항상 너무 많은 짐을 짊어져 왔습니다. 그녀는 발드그라스 수녀원으로 은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탄생에 감사하며 직접 건설을 명령했던 성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향과 밀랍으로 향기로운 회랑에서 왕대비는 포스위촐 수음인 디오, 그녀의 마음은 하느님께 있다 라는 신념을 상기시키는 비문이 새겨진 제단 앞에서 기도하며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마음의 일부는 여전히 땅에 속해 있었고 그녀의 희생을 영광으로 바꾼 아들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이미 젊은 군주가 된 루이 14세는 그녀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존경과 거리감을 섞어 대했습니다. 어머니,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제 왕국에는 태양이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빛을 내거라. 내 아들아, 너의 빛이 닿는 것을 태우지 않도록 해라. 그녀는 자신의 야망이 자신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권력이 그녀의 삶 속 남자들을 집어삼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그것이 왕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불이 되거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거나 수녀들과 성유물에 둘러싸인 수녀원에서 안 나는 왕좌가 결코 주지 못했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술을 놓고 영적인 글을 듣고 의무의 무게에 대해 성찰하는 편지를 받아쓰게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다. 그녀는 한 편지에 썼습니다. 그리고 가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존된 이 글들에서는 도구이자 희생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운명의 건축가이기도 했던 한 여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1066년 1월 20일 고요하고 추운 아침, 왕대비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파리의 종소리가 그녀를 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루이 14세는 소식을 듣고 몇 시간 동안 집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서는 그녀의 유언에 따라 심장을 시신해서 분리하여 발드그라스 재단에 안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머지는 프랑스의 왕들과 함께 생든이 대성당에 안장될 것이었습니다. 검은 벨벳에 쌓인 장례 행렬은 수도의 거리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한때 그녀를 미워했던 백성들은 관이 지나가는 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나 음모가를 보지 않고 프랑스를 가장 암울한 시기에 지탱했던 여인을 보았습니다. 발드그라스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심장을 담은 유골함 위에는 단 하나의 램프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겨울밤에는 수녀원의 침묵이 희미한 메아리, 마치 한숨처럼 깨진다고 합니다. 수녀들은 그것이 안나의 숨결이며 사랑과 고통으로 똑같이 자신을 각인시킨 아들과 왕국을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녀의 삶은 비유였습니다. 희생으로 태어나 생존자로 군림했으며 상징으로 죽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에서 기적이 태어났고 그녀의 고통에서 왕이 태어났으며 그녀의 침묵에서 왕조가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스트리아의 안나는 단지 이방인 왕비가 아니라 프랑스 절대주의에 숨겨진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과 성규물이 된 그녀의 심장에서는 서로 대치했던 두 제국의 박동이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희생에서 태어나는 빛이라는 하나의 운명 속에서 결합된 두 제국의 박동이었습니다.